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전 오늘 기억하십니까? 한남동 관저에 숨어서 버티던 윤석열 피고인이 체포된 날이죠. 그렇게 체포될 때까지 경호처를 사병처럼 부리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윤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내일 1심 판결을 내립니다. 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윤 피고인에 대한 첫 판결이 나올 내일 재판은 생중계됩니다. 첫 소식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효력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안전보호를 위한 기관인 경호처를 개인 윤석열의 안위를 위한 사조직으로 동원한 체포방해 사건. 영장이 발부된 걸 보고 거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일 이 사건에 대한 결론이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 가운데 처음입니다. 재판이 다루는 윤 전 대통령 혐의는 크게 세 부분. 체포방해 혐의와 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언론 등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 그리고 적법한 국무회의가 열린 것처럼 계엄 선포문을 꾸며낸 혐의입니다. 내란 특검은 총 징역 1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절반은 체포방해 혐의에 적용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하여 재판의 집행인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으로 전례 없는 공무집행 형태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정에서 경호처의 인간띠에 가로막힌 경찰과 공수처 수사팀의 모습이 담긴 보디캠 영상이 재생되기도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내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럼 짜는 거는 저는 알지도 못했고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경호처 간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은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테니 총을 가지고 있던 걸 보여주라고 했고 이후 기관총 2정과 실탄 80발이 관전의 가족경호부에 배치됐다고 증언했습니다. 구속 취소로 풀려났던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계기도 바로 이 체포 방해 사건이었습니다. 선고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데 재판부가 방송사들의 중계 신청을 허용하면서 판결 순간은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12.3 내란 자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다음 주 수요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데요. 이어서 차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케 한 내란 시도였는지 법원의 첫 판단은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 닷새 뒤에 나옵니다.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입니다. 특검은 징역 15년 선고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의무는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그날 밤의 혼란한 기억을 복귀하면 복귀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이 사무칠 따름입니다. 그로부터 3주 뒤인 다음 달 12일엔 내란에 가담한 혐의가 있는 또 다른 국무위원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판결도 이어집니다. 특검은 지난 12일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인 자로서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가담하여 경찰이 동원되어 국회를 봉쇄할 것을 알았고 살아오면서 정치에 참여하거나 정치에 관심을 가져본 일조차 없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얻겠다고 내란에 가담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일은 2월 19일입니다. 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해 지기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도 이날 판결을 받습니다.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와 통일교 게이트 등으로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기소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립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내일 첫 판결을 앞두고 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 곳곳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이 있어야 헌법 질서의 회복은 물론 재발 방지도 가능하다는 건데요. 문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형이 구형되는 순간 어이가 없다는 듯한 헛웃음을 보인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 내용은 망상이라며 국민을 또 우롱했습니다.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당장 내란 우두머리에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피고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중형을 선고한다. 선고한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 바탕에서 세워진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를 전면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른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이번 재판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자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헌신에 대한 응답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직위원 재판장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했습니다. 직위원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는 역사적 재판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확립된 이후 내란 행위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평가라는 역사적 의미도 강조했습니다. 본 사건은 87년 민주화 이후 최초의 내란 범죄로서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만이 헌법 질서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내란 공범에게도 반드시 중형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면서 윤석열 일당의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시민 18,665명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전국 민중행동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 구형은 시작일 뿐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로 완성돼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을 이유로 국민의힘 윤리위가 제명 처분을 내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장동혁 대표가 제명을 일단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공은 앞으로 열흘간 소명할 시간을 얻게 된 한 전 대표에게 넘어갔는데요. 김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돌연 제명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서 이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심의 기간까지는 윤리 결정에 대해서 최고위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인 오는 24일까지 당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안을 의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소명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회의 직전 개혁 모임 의원들이 장 대표를 설득한 게 주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어서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최고위가 결정이 될 수 있는 고민과 조치를 해달라. 윤리위 결정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서도 덧셈의 정치가 필요하다, 제명을 철회해야 한다, 제명과 단죄로 몰아가는 건 정치가 아니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이 분열되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이제 공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 넘어갔습니다. 열흘 안에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소명하고 유감 표명 등을 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한 전 대표가 이미 재심의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자칫 장 대표의 요구에 응하는 것처럼 보일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마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 전 대표에게 선택지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일각에서 한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이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른바 친한계의 상당수가 비례대표인 만큼 국민의힘을 떠나 정치 세력화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장동혁과 한동훈, 극적인 화해가 이뤄지지 않는 한 열흘 뒤 제명과 가처분 신청 등 계파 갈등이 더 극심해질 전망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양측 모두 패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중국과 일본 정상을 만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청와대 수석 보좌관들을 소집했습니다.
아무리 외교적인 성과를 거둬도 우리 내부에서 분열하면 물거품이 되고 국익을 못 지킨다며 외교안보 분야에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는데요. 김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도 시진핑 주석과 만나 한중 관계 회복의 성과를 이끌어냈던 이재명 대통령. 일주일 만에 중국과 대립 중인 일본을 찾았고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도 풀어냈습니다. 귀국한 지 하루도 안 돼 이번엔 아랍에미리트의 칼둔 행정청장을 만났습니다. 2달 전 아부다비 대통령과 합의했던 40조 원대 투자 유치를 구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하메드 대통령이 조만간 방문할 거라고 믿고 그때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숨가쁜 외교전을 마친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내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밖에서 큰 성과를 거둬도 안에서 싸우느라 국력을 낭비하면 물거품이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 내부가 분열하고 반목한다면 외풍에 맞서 국익을 지킬 수가 없고 애써 거둔 외교 성과조차도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국내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주문도 내놨는데 건강보험과 세대 간 일자리 문제 등에서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문화예술계가 거의 방치되고 있다며 K컬처 토대를 위한 추경도 고민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문화적 토대가 완전히 말라가고 있다라는 너무 많은 그 호소들이 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민간 투자 영역이라던가 혹은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대통령은 또 공직자의 한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 국민 삶이 달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새해 들어 연일 상승 중인 코스피가 오늘 4,800선에 육박하며 열흘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또다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고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주인 LG CNS와 현대차뿐 아니라 코스닥 로봇주까지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가 앞으로 4.2%만 더 오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자 인공지능 모델 개발 경쟁에서 네이버가 먼저 탈락했습니다. 성능은 인정받았지만 중국 모델을 가져다 쓴 게 발목을 잡았는데요. LG AI 연구원이 개발한 엑사원이 상당한 격차로 1차 평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한테 응원의 한마디 해줘. 지금 이 순간에도 잘 버티고 계신 당신이 정말 대단해. 마음 위로 기능까지 장착한 네이버의 AI 하이퍼클로버 X. 글자만 이해하는 언어 모델 AI와 달리 소리와 이미지까지 통합해 추론하는 이른바 옴니모다를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이 기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미지와 소리를 AI가 이해하도록 바꿔주는 일종의 번역 프로그램인 인코더, 또 번역한 뒤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알려주는 가중치를 중국 알리바바 AI에서 가져왔는데 독자 개발이 아닌 중국 베끼기 AI라는 지적이 나온 겁니다. 학습이 이미 된 가중치가 만들어진 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는 남의 경험을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하는 것이고. 국가대표 AI 선발 1차전에서 LG AI 연구원과 업스테이지, SKT, 3개 팀이 살아남았습니다. 각종 성능 평가에선 LG AI가 확연히 앞섰고 특히 실제 활용 가능성 평가에선 큰 격차로 만점을 받았습니다. 평가에서 뒤진 NCAI와 함께 독자성 논란이 발생한 네이버까지 두 팀은 탈락했습니다. 당초 정부는 예선을 통과한 5개 팀 중 1차로 한 팀만 탈락시킬 계획이었지만 돌연 네이버까지 두 팀을 떨어뜨렸습니다. 대신 예선 탈락 팀들까지 함께 패자 부활전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정작 네이버는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패자 부활전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가가 육성을 전면 지원하는 국가대표 AI 선발 1차전부터 후보 AI 성능은 어느 정도 확인됐습니다. 다만 정부가 뚜렷한 독자성 기준을 미리 제시하지 않아 혼선을 빚은 점은 5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LG와 SKT, 업스테이지, 세 팀 중 누가 최종 국가대표 AI로 선발될지 정부는 6개월 뒤 2차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이상민입니다.
이란의 반정부 시위자들을 정부가 사실상 학살하면서 사망자가 3,5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점점 커지자 이란 당국은 일단 시위대 살상을 멈추겠다고 했다는데 미국은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중동으로 군사 전력을 전진 배치하고 있습니다.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경이 시위대를 향해 장총을 조준합니다. 인터넷이 차단된 이란에서 미국의 위성 인터넷을 통해 외부로 전송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입니다. 시위가 18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인권단체 이란 인권은 사망자가 3,500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TV에는 수갑을 차고 나와 시위 참가를 후회한다고 자백하는 영상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공개 자백에 나선 시위 참가자가 97명에 달한다고 현지 시간 13일 전했습니다. 공개 자백은 고문 끝에 이뤄지고 자백 후엔 사형까지도 가능하다고 인권단체들은 설명했습니다. 군사 개입을 저울질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시위대 살상을 멈추고 사형 집행도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We've been told that the killing in Iran is stopping, and it's stopped, and it's stopping, and there's no plan for executions. So I've been told that on good authority. 이 발언은 최소한 일시적으로는 군사 행동에서 한 발 물러선 거라고 외신들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군사 공격을 배제한 거냐는 질문엔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미 미국은 이란 내 자국민에게 철수 경보를 여러 차례 내렸고 지난해 6월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던 카타르 공군 기지에서도 대다수 인력들을 철수시켰습니다. 또 남중국해에 배치됐던 핵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호 전단은 중동으로 전진 배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타격 당시 겉으로는 이란과 협상 중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만큼 군사작전에서 물러선 듯한 모습도 교란 전술일 수 있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이 자국민들의 이란 철수를 권고하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현지 시간 15일 미국의 요청으로 중동 상황과 관련해 긴급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오늘 백악관에선 3국이 모여 논의에 나섰는데요. 덴마크와 그린란드는 병합 요구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가 여전히 필요하며 해법이 나올 것이라며 동맹국 영토에 대한 욕심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외교장관은 배수진을 치고 백악관에 들어갔습니다. 벤스 부통령, 루비오 국무장관과 1시간 동안 만났는데 근본적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실무 논의는 하겠다. 그래도 거기엔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 즉 영유권을 넘길 순 없는 거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That doesn't mean that we want to be owned by United States. 트럼프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담 전 SNS에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 신형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에 필수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러시아, 중국이 그렇게 할 거다라고 적더니 두 개의 개썰매로는 안 된다. 오직 미국만이 할 수 있다고 또 주장했습니다. 덴마크와 그린란드 모두를 무시하는 듯한 표현까지 쓰며 안보 때문에 남의 영토를 차지할 것이란 논리를 반복했습니다. The problem is not a thing that Denmark can do about it if Russia or China wants to occupy Greenland. But we're not, I can't rely on Denmark being able to fend themselves off. 미국 의회에선 그린란드 합병을 막기 위한 법안과 반대로 적극 지원한다는 법안이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미국 언론에선 그린란드를 돈으로 산다면 매입가가 5천억에서 7천억 달러, 약 1,000조 원이 넘을 거란 자극적인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주권국의 자기결정권과 기존 질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 트럼프 시대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덴마크는 외교 협상에 나서면서 미국의 위협에 맞서 그린란드를 지키기 위한 군사력 강화도 시작했습니다. 덴마크 군이 이미 그린란드에 파견되기 시작했고 나토 회원국인 스웨덴과 노르웨이, 독일도 병력을 보낼 예정인데요.
그린란드 주민들은 미국의 식민지가 될 수 없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누크에서 이덕영 특파원입니다. 그린란드 앞바다에 떠있는 군함 한 척. 지난 2009년 취역한 덴마크 해군의 북극 순찰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한 군사 조치도 거듭 언급하면서 두 척을 더 들여올 예정입니다. 외교 협상에 첫 발을 뗐지만 동시에 그린란드 주둔 병력을 강화하는 조치도 시작됐습니다. 덴마크 국방부는 워싱턴에서의 회담 직전 그린란드의 군사력을 증강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øget militær tilstedeværelse i omkring Grønland af fly, skibe og soldater. 덴마크군 일부 병력은 이번 주부터 이미 그린란드에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크 시내 호텔이 파견된 덴마크 군인들로 가득 차 빈 방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There will be a lot up here, and they're staying for months for starts, and I think they'll stay here as long as is necessary. 덴마크의 요청에 따라 나토 회원국들도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이미 군장교 등을 파견했고 독일도 순찰대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프랑스군 선발대가 그린란드로 향하고 있으며 추가 병력도 뒤따를 거라고 SNS로 밝혔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집단으로 북극 지역의 병력을 증강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덴마크는 동시에 미국과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최악의 경우는 피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Greenland doesn't have a military. We will absolutely go after the diplomatic soft way. 민주, 공화, 양당을 초월한 미국 상원 의원 대표단도 내일 덴마크 의회를 방문합니다. 이들은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덴마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찾아옵니다. 미국의 식민지 야육에 반대한다는 주민들의 저항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He will just colonize us or take our minerals and all that. We are not a product to buy.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선 수백 명의 시민들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시위에 나섰습니다. 그린란드는 그린란드인의 것이란 주민들의 외침 속에 북극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누크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여성의 엽기적인 욕설과 폭언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하수 경북 청도 군수가 평소 군의회 군청 직원에도 막말과 폭언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알고 보니 본인은 이웃에 따뜻한 말을 하라며 행복 헌장까지 제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 군수의 욕설은 자신보다 나이가 적거나 직위가 낮은 사람에 집중됐습니다. 의원들, 세대가리 의원들 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에게 이 새끼, 저 새끼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폭언과 비방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성별을 가리지도 않았습니다. 열린 입김이라고 함부로 쳐제끼고 질투하는 그 개 같은 말이야. 그런데 그런 김 군수가 취임 초기 일부 군 의원들의 반대에도 청도 행복 헌장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용은 지금의 군수 행태와 정반대입니다. 서로를 배려하라, 이웃에게 따뜻한 말과 칭찬하라는 10가지 실천 덕목이 담겨 있습니다. 행복 로고송까지 만들어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공무원들 휴대폰 통화 연결음에 행복헌장 로고송을 넣게 할 정도로 배려의 진심이었던 그는 왜 군민과 공무원들에겐 욕설과 폭언을 해온 걸까? 물어봤습니다. 직접 만드신 청도 행복헌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 먼저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천을 하고도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행복 전도사를 자임하며 한편으로 욕설과 폭언으로 주변에 고통을 준 청도 군수. 경찰은 내일부터 모욕죄 혐의로 김 군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온종일 영하권 강추위가 몰아쳤던 그제 경기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10시간 넘게 일하다 숨졌습니다. 한파 속에서 장기간 고강도 노동을 반복했는데도
현장에서는 근무 시간을 늦추거나 줄이는 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도윤선 기자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입주할 예정인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 그새밤 9시 40분쯤 이곳에서 사람이 넘어져 의식이 없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건설 노동자 50대 배모 씨가 동료들과 함께 철근을 옮기다 쓰러진 겁니다. 배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뇌동맥 파열, 즉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당일 배 씨는 아침 7시부터 시작해 13시간째 일을 한 상태였습니다. 쓰러질 당시 용인 지역 체감 온도는 영하 7.4도, 온종일 영하권 추위에 노출됐던 겁니다. 몇 시부터 차디찬 그 서슬프런 칼날과 같은 그 철근을 들고 옮기면서 그 손이 얼마나 차고. 배 씨와 함께 일한 동료 노동자의 근무 시간표입니다.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10시간 일하면 파란색, 오후 7시까지 12시간 일하면 노란색, 밤 10시까지 15시간 일하면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12월은 평일을 기준으로 8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빨간색입니다. 1월도 대부분이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채워졌습니다. 배 씨도 이렇게 날마다 12시간 이상 일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파 속에서 장기간 고강도 노동에 투입되다 보니 기온이 내려가면 더 취약해지는 뇌혈관 질환이 악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데도 당시 현장에서는 휴게 시간을 30분마다 10분씩 줬을 뿐 근무 시간을 조정하거나 줄이는 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헷갈릴 정도로 많이 일이 하나 일을 그랬더니 현장 분위기가 안 그렇구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공사인 SK 에코플랜트는 고인은 사망 당일 휴게 시간 제외하고 11시간 근무했다며 근무에 어떤 인력을 투입하는지는 하청업체가 정하고 SK 에코플랜트는 강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죽음은 한 사람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건설 노동자 300여 명을 상대로 직접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이 한랭 질환을 경험한 적 있다고 했고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 작업 시간을 조정하라는 정부의 권고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감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던 동트기 전 아파트 건설 현장. 건설 노동자들이 하루 공사 준비에 나섭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철근을 옮기다 보면 금세 극심한 통증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가 기온도 제일 낮고 몸이 이제 적응이 안 돼서 콩콩밥같이 깨질 것 같은 통증이 느껴질 정도죠. MBC가 건설 노동자 369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0명 중 7명꼴로 한파로 다쳤거나 아팠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낙상사고가 가장 많았고 동상, 저체온증, 뇌심혈관 질환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은 회사에 알리지 않았거나 알려도 아무 조치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휴게실에 간 노동자는 17%였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답변은 2%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 건설 작업 시작 시간을 오전 9시로 3시간 늦추라고 권고했습니다. 정부 권고가 잘 지켜지고 있냐는 질문에 80%가 그렇지 않다고 했고 그렇다는 답은 6%였습니다.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어서 업체 측이 안 지켜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건설 노동자들은 근무 시간 조정을 요청해볼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해봐야 안 되니까라는 체념과 쫓겨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근무 시간 조정 자체를 몰랐다는 노동자도 17%나 됐습니다. 휴게실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70%를 넘었고 충분하다는 답은 5%에 그쳤습니다. 한파가 동상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뇌심혈관계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쿠팡이 오늘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사실상 5,000원짜리라고 지적받은 이용권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애초부터 판촉 행사에 가까운 눈속임이란 비판이 많았는데 심지어 뚜껑을 열어보니 이용권 사용마저 까다롭다는데요.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 명 피해 고객에게 보상으로 5만 원 이용권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연말 예고했던 대로 쿠팡과 쿠팡 이츠 각각 5,000원, 쿠팡 트래블과 명품 뷰티 쇼핑몰 알럭스 각각 2만 원씩입니다. 이용권을 받으면 화면에 물건 가격이 그만큼 할인돼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명품 이런 거 잘 사지도 않고 여행도 잘 안 다녀서 저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애초 2만 원 깎아줄 테니 명품 사라는 판촉 행사 아니냐는 반발이 거셌는데 심지어 여러 가지 조건까지 붙었습니다. 이용 기한은 석 달, 4월 15일까지 안 쓰면 없어집니다. 이용권보다 싼 걸 사면 거스름돈 없이 차액도 사라집니다. 쿠팡 이츠의 경우 배달만 되고 포장해 가져갈 때는 못 씁니다. 각종 상품권이나 쿠폰도 못 삽니다.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해줄 거면 아예 제대로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나마 좋게 보지 않았을까? 개인정보 피해 규모는 3,000명뿐이고 2차 피해는 없다는 쿠팡 자체 조사 결과도 못 믿겠다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해킹을 당하면 얼마나 뭐가 유출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작년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축소하는 데 급급했던 쿠팡. 한 달이 지나도록 여론이 들끓자 그제야 김범석 의장이 지각 사과문을 내놓고 5만 원 보상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나마도 인지도 낮은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가 하면 쿠팡 편할 대로 기간과 사용처에 온갖 제한을 둔 겁니다. 쿠팡을 탈퇴하는 이른바 탈팡이나 쿠팡 사용을 꺼리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하루 평균 카드 결제액은 약 7%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소비자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쿠팡은 그동안 미국에선 정관계 로비에 더욱 공을 들여왔는데 그 효과가 나타난 걸까요? 미국 하원에서 쿠팡을 차별적으로 공격한다, 마녀 사냥을 하고 있다며 황당할 정도로 쿠팡을 감싸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도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파해 왜곡된 여론 진화에 나섰는데요.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세위원회의 미 혁신기업 무역에 대한 청문회. 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쿠팡 이름을 직접 거론합니다. Time, Korean regulators already seem to be aggressively targeting U.S. technology leaders. One example would be Coupang through discriminatory regulatory act. 다른 의원도 우리 국회가 김범석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걸 문제 삼습니다. 동맹국이자 주권국인 우리나라 국회 결정을 마녀 사냥이라며 거칠게 비난합니다. This is most apparent in South Korea. A recently passed censorship bill and recently launched a political witch hunt against two American executives. 정작 조치의 이유, 즉 3,300만여 명 역대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이고 무례한 공세에 대해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급파해 미국 통상수장인 USTR 그리어 대표를 포함해 정관계 인사들에게 우리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지금 그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통상이나 외교 문제로 비유할 부분은 전혀 아니다. 2021년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은 미국 정관계 로비에 1,075만 달러, 150억 원 넘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합법적인 정치자금 지원 창구로 쿠팡 정치활동위원회, 쿠팩도 세웠습니다. 하원 청문회에서 쿠팡을 감싼 스미스 위원장은 쿠팩에서 법정 최대 후원금 5,000달러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식자재 등을 공급하면서 이 적정 도매가보다 비싸게 값을 매겨 챙기는 차액 가맹금이라는 게 있죠. 이 차액 가맹금에 대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없다면 본사가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고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장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파장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법원이 오늘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차액 가맹금 215억 원을 돌려주도록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차액 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업체로부터 식자재 등의 필수 품목을 구매하도록 하면서 적정 도매 가격을 넘어선 가격을 받아 사실상 가맹금처럼 챙기는 돈을 말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가맹계약서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았고 원재료 가격과 같은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지난 2020년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사가 이미 총수입의 6%에 달하는 고정수수료를 받고 있으면서 계약서에도 없는 차액 가맹금을 추가로 받아 챙겼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점주들과 합의한 적 없고 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라 부당하다며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점주들은 본사가 챙긴 부당이득 215억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정보력이나 교섭력에서 점주들에 비해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점주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 가맹본부가 차액 가맹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그 별도의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비슷한 차액 가맹금을 받아온 교촌치킨과 베스킨라빈스 등 다른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대낮에 금은방에 혼자 있던 50대 업주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5시간 만에 붙잡혔는데요. 이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가에 있는 금은방 주변으로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인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성의 남편은 아내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성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아는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막상은 몰랐는데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놀랐어요.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은 앞서 오늘 오전 11시쯤 서울 강서구에서 택시를 타고 범행 장소인 부천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정모자 쓰고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월급 돌려가 쇼핑백 하나 들었더라고요. 카드를 긁지 않고 현금으로 내겠다고 그래서 현금만 받았어요. 용의자는 택시를 타고 와 이곳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내린 뒤 약 500m 떨어진 금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범행 후 금을 챙겨 달아난 남성은 환전을 하기 위해 서울 종로 금은방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 약 5시간 만인 오후 5시 반쯤 서울 종로 3가역 인근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어제 태국의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무너진 크레인이 달리던 여차를 덮치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는 막 혼인신고를 마치고 아내의 고향으로 향하던 30대 한국인 남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차 지붕이 찢겨져 나간 듯 심하게 뒤틀렸고 객차 내부는 틈 하나 없이 짓눌려 승객을 태웠던 자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잔해로 가득합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전 9시쯤 태국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바로 아래 선로를 달리던 열차를 덮쳤습니다. 객차 한 대는 두 동강이 났고 나머지는 탈선하면서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ไปเห็นคนนอนเต็มแล้วผมก็เลยขึ้นไปโบกี้ที่2นั้นขาดครึ่งนะครับพอดีช่วยน้องดาน้องชายแล้วก็น้องเขยครับที่ช่วยกันอยู่นะแล้วก็มูลนิธิอยู่ 5-6 คนนะครับอยู่ข้างบนโบกี้ก็โทรมาคุยเกือบชั่วโมงพรุ่งนี้เจอกันนะแม่ตอนบ่าย 2 어린이를 포함해 지금까지 최소 32명이 숨지고 64명이 다쳤는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몇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는지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เข้าไปนำร่างผู้ที่คาดว่าติดอยู่เนี่ยออกมาครับก็จะเป็นภารกิจเบื้องต้นนะครับแล้วก็หลังจากนั้นก็จะเป็นการนำ 숨진 피해자 가운데는 30대 한국인 남성과 태국인 아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과 태국을 오가며 장기간 교제해온 두 사람은 최근 태국에 입국해 방콕 주재 한국 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한 뒤 아내의 고향으로 향하다 참변을 당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국내에 있는 유족들에게 사고 사실을 전하고 태국 입국을 지원하는 한편 희생자들이 안치된 사고 현장 인근 병원에도 인력을 파견해 장례 절차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를 키운 콘크리트 둔덕 등이 공항 활주로에 있다는 사실을 국토부가 항공사와 조종사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약 조종사가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2도만 옆으로 방향을 틀었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조류와 부딪힌 뒤 비상 착륙했다가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면서 179명이 변을 당한 제주항공 참사. 그런데 조종사들은 둔덕과 방위각 시설이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활주로에 장애물이 있다면 항공사와 조종사들에게 고지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단 한 번도 알린 적이 없습니다. 장애물 시설로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제25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공항 장비와 설치물에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명확히 포함돼 있습니다. 국제 민간 항공기구도 로컬라이저를 장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공항 장애물 제한 표면 구역도에는 방위각 시설이 전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사고 당시 조종사는 장애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동체 착륙하는 비상 상황에서도 끝까지 꼬리에 달린 방향타를 조종하며 활주로를 따라 둔덕으로 향했습니다. 정확하게 센터를 유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가장 안전해야 되는 활주로를 믿었다는 거죠. 활주로 끝에 둔덕이 있었어요. 그 흑담인 줄 알았어요, 다. 그러니까 저희가 전혀 몰랐죠. 둔덕이 콘크리트 장애물이란 걸 조종사가 알았다면 참사를 피할 수 있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습니다. 여객기가 착륙하고 3초 뒤 왼쪽 잔디밭 쪽으로 2도만 방향을 틀었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른쪽 날개 끝부분만 둔덕에 충돌할 뿐 승객이 탄 본체는 충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기가 미끄러져 간 거리가 1157m, 17초나 걸렸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가 있었던 겁니다. 충분히 인지가 된 상태였다면 잠깐 틀 수 있었던 그 여유조차도 저는 뺏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 장애물이란 사실을 미리 알려줬다면, 그래서 조종사가 2도만 방향을 틀었다면 끔찍한 참사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오늘 두 번째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강 의원 보좌진이 강 의원과의 만남을 주선하며 먼저 돈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공태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들어가서 모든 것 사실대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사에서 김 시의원은 강선우 의원 보좌진인 남전 사무국장이 먼저 공천 헌금을 제안해 강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가 만들어지기 전 김 시의원과 남전 사무국장 사이엔 몇 차례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출마 지역을 물색하던 김 시의원에게 남 씨가 강 의원의 사정을 언급하면서 도우면 되지 않겠느냐고 먼저 돈을 요구했단 겁니다. 이후 남 씨가 강 의원과 함께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게 김 시의원 주장의 요지입니다. 김 시의원은 최근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한 카페에서 강 의원을 만났고 남 국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직접 돈을 건넸다고 주장했는데, 그 만남의 배경이 추가로 드러난 셈입니다. 이는 강 의원 기존 해명과는 정반대되는 진술입니다.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공천헌금 관련 내용을 전혀 모른다던 남전 사무국장의 해명과도 배치됩니다. 취재진은 강 의원과 남전 국장에게 연락해 추가 해명을 드리려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 시의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20일 강 의원을 불러 공천헌금을 둘러싼 진위 여부를 추궁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남전 사무국장의 3자 대질 조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최근 청소년의 스마트폰을 통한 SNS나 게임 중독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지난해 말 호주도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라는 고육책을 꺼내 들었는데요. 특히 학업이나 학교 생활에 충실했던 학생들이 범죄에 빠지는 통로가 스마트폰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살 여학생이 스마트폰을 접한 건 8살이었습니다. 그 뒤 하루 8시간씩 스마트폰을 했고
중학교 2학년이 되자 스마트폰 SNS를 통해 성인 남성을 만나 교제하다 성착취를 당했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하고 유튜브 보고 그랬어. 내 쌍 친구만 만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만나자 했어서.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이 남학생은 학교와 집에서 이른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친구가 스마트폰을 알려준 바카라 도박을 한 뒤 머릿속엔 하루 종일 카드패만 맴돌았습니다. 친한 친구와 도박을 하는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그걸 같이 보게 된 후로 한 10시간 넘게 할 때가 많았고 숨어서 거의 계속. 결국 2천만 원의 빚을 지고 중독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 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가정법원에서 지난 1년여간의 소년 재판부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접수 사건 4건 중 1건꼴로 스마트폰이 연관돼 있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가짜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는 성범죄인 딥페이크 사건의 경우 80%가 학업 성취도가 중상위권 이상이었습니다. 또 사이버 폭력, 불법 촬영 가해자를 포함해도 상당수가 비행 전력이 없고 학업에 성실했던 모범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SNS나 커뮤니티의 유해 컨텐츠를 클릭했다 우발적으로 비행에 연루되는 사례도 다수입니다. 하지만 대책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 초등학교 고학년에 접어들어서 그걸 통제하려고 할 때는 이미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최대한 늦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난해 과기부 조사에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전 위험군은 10명 중 4명으로 전년도 대비 2.5%포인트가 더 늘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노상원 수첩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기존 3대 특검이 마무리 못한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법안이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야권은 기존 특검의 재탕이라고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는데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1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 여야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등의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11개 민생 법안을 오랜만에 합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협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2번째 법안으로 노상원 수첩 등 기존 특검이 마무리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2차 특검법이 상정됐는데 수사기한 제한으로 후속 수사가 요구되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행위를 수사하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야권은 곧장 필리버스터 공조로 맞섰습니다. 통일교 로비 의혹과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이야말로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탕 3탕에 죽은 권력을 부관 참시하는 2차 종합특검이 아니라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부패를 도려내는 통일교 특검과 돈공천 특검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개혁신당의 필리버스터에 맞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무도함이 저의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께 더 강력하게 목소리가 전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을 하자기에 전격 수용했다며 수사 대상에 신천지 의혹을 포함해 빨리 실시하자며 맞받았습니다. 신천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의혹 제기가 국민의힘 전 대표인 홍준표 전 대표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신천지를 빼야 될 이유를 저희는 모르겠다는 것이죠. 2차 종합특검법은 내일 오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2차 특검은 특검보와 파견검사, 특별수사관 등 150여 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대 170일까지 가능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새해 들어 다시 가파르게 상승한 원달러 환율이 11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외환 당국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1,400원대 고환율이 이제 한국 경제의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이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기준금리를 연 2.5%로 다시 한번 동결하면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맨 먼저 환율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환율이 중요한 결정 요소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다소 화난 것 같은 표정을 짓기도 하며 환율이 더 오르면 경제 위기 아니냐는 질문을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과거의 금융위기는 우리가 외화 부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대외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도 원화가 한국 경제 상황과 비교해 과도하게 싸다고 언급했습니다. 주간 거래에서 11일 만에 환율은 하락했지만 당분간 고환율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 수준이 지난해 연말 대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증시 선호가 계속되고 기업의 해외 투자도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가 미뤄지면서 달러가 유출되는 구조적 요인까지 더해졌습니다. 수급 쏠림이 여전히 좀 강력하다 지속되는 흐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방향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고환율 상황이 계속되는 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을 지운 것으로 해석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대기업들의 이익 개선엔 도움되지만 수입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는 힘들어집니다. 고환율이 몰고 올 양극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건우입니다.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 비용도 돌봄을 위한 시간도 많이 드는데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이더라도 치료비만 지원받아서는 일상을 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백성우 기자가 희귀 질환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은 희귀 질환자와 가족들과의 자리를 마련해 그들의 호소를 듣고 지원책도 내놓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또는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되겠죠. 그 뒤 정부는 희귀병 환자가 내는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인 산정특례 본인부담금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춰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체감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망막 혈관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망막이 박리되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6살 예준이. 망막이 좀 많이 무너져 있게 태어났고 그게 좀 시신경을 못 자라게 해서 의학적으로는 양안이 모두 실명 상태라고. 생후 100일 때부터 6차례나 수술을 받았고 오늘 3월 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술비만 5천만 원 넘게 들었습니다. 예준이 병은 산정특례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혜택을 아예 받지 못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나 좀 효율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거는 산정특례에 넣어줄 수 없다라고.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해도 이번 대책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수포성 표피박리증을 앓고 있는 대학생 권모 씨. 가벼운 자극에도 피부가 벗겨져 고통스러운 희귀 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이지만 매달 상처 소독 비용만 130만 원가량 들어갑니다. 일반 반창고는 접착력이 세서 저희가 붙였다가 떼면 피부가 다시 벗겨져 버려요. 접착력이 조금 약한 반창고를 붙이고. 소독 제품 대부분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인데 산정특례는 급여 항목에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본인 부담률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희는 그런 비급여 항목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는 물론 희귀 질환에 쓰이는 신약과 의약외품 등 비급여 항목을 더 적극적으로 급여화하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백수입니다. 야구 대표팀의 베테랑 류현진이 선수단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훈련을 이끌 정도로 리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데요. 사이판에서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단체 훈련이 끝나자 류현진 주위로 문동주와 원태인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류현진의 주무기 커브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가 이어집니다. 류현진이 투구법을 선보이면 후배들은 즉석에서 테스트에 나섭니다. 말 그대로 류현진의 투구 특강입니다. 너무 제 인생 최고의 커브라고 생각해요. 저랑 손목을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달라가지고 경험이나 이런 좀 노하우를 전수받았던 것 같습니다. 공식 훈련 이후엔 후배들을 이끌고 러닝을 주도하는가 하면 때론 전지훈련의 소소한 생활 노하우까지 공유합니다. 목이 너무 많이 타서 거의 화상 입을 정도로 타서 그래서 현진 선배님이 수건 덮고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2010년 아시안게임 이후 16년 만에 합류한 대표팀에서 예전 선배들의 역할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다면은 그냥 저는 형들이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쫓아 했었는데 이젠 제가 선수들을 좀 이끌어주고 좀 챙겨줘야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불참했던 세 차례 WBC 모두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던 만큼 자신이 경험했던 국제대회의 영광을 이번엔 함께 재현하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해가지고 경기에 임할 것이고 선수들 잘 이끌어가지고 좋은 분위기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막내에서 고참까지 오랜만에 돌아온 류현진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표팀 젊은 피를 이끄는 류현진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사이판에서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KBO 리그 대표 거포 박병호가 은퇴 후 지도자 변신을 앞두고 있는데요. 만년 2군 선수에서 빅리거로 성장했던 자신처럼 후배들의 장점을 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명루 기자입니다. 선수가 아닌 코치로 처음 나선 박병호. 키움의 현역 연장 제안에도 미련 없이 지도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경쟁에서 지고 있고 실력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를 몸으로 좀 느끼면서 그래도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목표였던 400호 홈런. 21년간 우승을 경험하지 못한 건 끝내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적생과 방출 선수 등 외인 구단 갔던 히어로즈의 전성기는 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삼진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선수가 삼진을 당해도 칭찬을 받는 선수로 변화를 시켜주신 분이기 때문에 사연 있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야구가 정말 재밌었고 LG의 오른손 거포로 자신과 비교되는 이재원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넸다는 박병호. 이재원 선수를 항상 꼽아왔었어요. 자리만 딱 잡으면은 어마어마한 홈런 기록들을 세울 수 있는 타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타구의 유형이기 때문에 그때 넘지 못했던 1군의 벽을 떠올리며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선수 생활로 따지면은 그냥 100점 주고 싶습니다. 힘들었었던 저도 길었기 때문에 공감하면서 운동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는 선수들로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FA 1호 영입 박찬호 선수가 후배들과 일찌감치 몸 만들기에 들어갔는데요. 이적 첫 시즌 확실한 목표도 정했습니다. 지난 시즌 9위로 떨어진 두산이 4년 최대 80억 원의 FA 1호로 영입한 박찬호. 오늘 팀 창단 기념식 참석에 앞서 어제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안재석, 오명진 등과 함께 훈련을 해왔는데요. 사비를 들여 후배들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받았으니까 써야죠. 저도 그 시기를 겪어봐서 알잖아요. 사실상 훨씬 좋은 친구들이어가지고. 주전 유격수로 낙점받으면서 안재석은 3루로 이동하고 2루수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됐는데요. 박찬호는 이적 첫 시즌부터 확실하게 몸값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30경기 이상 출전하고 그냥 든든히 좀 딜을 지키고 싶어요. 좀 투수들 딜을. 곽빈 평균 자책점 왕 만들기? 이런. 경기 종료와 동시에 승부를 뒤집은 미국 대학농구의 버저비터입니다. 2.6초 만에 드라마를 만들어냈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마치 초봄처럼 온화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시민들은 두꺼운 겨울외투를 벗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온화한 남서풍이 불어들었기 때문인데요. 남부지방은 1월 관측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을 보시면 대구가 18도, 창원 19도까지 올랐고요. 서울도 10.2도로 예년 기온을 8도가량 크게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추위가 풀리니 공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도 먼지가 머물면서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먼지는 모레 오전 청정한 북서기류가 유입되면서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밤사이 내륙 지역은 짙은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더 답답하겠습니다. 출근길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시고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1도, 대구도 영하 1도로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6도, 광주와 대구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길게 지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